밀가루를 뿌려서 하얗게 만들거나 네. 식용유 뿌려갖고 뭘 한다는 이런 행위가 나타나는 거는 감정적 여운이 남는 어떤 행동들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날 벌어진 비극에 온 동네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파트에 출동한 경찰을 본 주민은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10년째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동네에 생겼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나이 지긋한 중년의 부부와 늦둥이 중학생 아들이 평온하게 살아가던 집. 그곳에 끔찍한 비극이 벌어진 건 2017년 10월의 일이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은 그 집에서 층간소음이 들려오지 않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뭐 간의 수공업을 하나 그렇게도 생각했다니까요. 밤 8시나 10시 넘어서 뭐 방치질, 뭐 절구 찢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났어요. 어느 날 가보니까 중학생 아들만 집에 있더라고요. 밤 늦은 시간에는 늘 중학생 아들 혼자만 있던 집. 50대 중년 부부는 같이 호프집을 운영하며 돈을 벌었기 때문에 늦은 밤엔 아들을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그 집의 소음이 딱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쯤 중학생 아들은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고 부부는 가게를 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자취를 감춘 지 5일째인 10월 26일 부부 중 아내 이씨의 여동생이 언니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현장엔 119도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에 잠겨 있어가지고 위층 양해를 구해서 로프를 타고 집 안으로 진입을 했어요. 뭐 그냥 다른 집이랑 똑같았어요. 깨끗한 집 있잖아요. 그런 집이었고 뭐 잠깐 외출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던 집. 가족이 여행이라도 떠난 걸까? 경찰과 119 대원들은 집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안방의 베란다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정리가 잘 된 다른 방과 다르게 안방 베란다에 이불이 엄청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 이불을 하나하나 들추는 순간 사람의 발이 보였습니다. 엄마 발이 먼저 보였어요. 그리고 입을 더 걷어내니까 발이 하나가 더 보였어요. 아들이랑 같이 사망했더라고요. 얼굴이 특히 흉게 많이 훼손돼 있었죠. 55살의 엄마 이씨와 나란히 누워있던 중학생 아들의 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가슴과 목을 4차례가량 예리한 흉기에 찔렸고 얼굴엔 수십 개의 칼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는데 그 모습이 정말 기묘했습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시신에 밀가루가 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2명이 살해당하고 1명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 경찰은 사라진 남편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7년 가을 용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50대 중년 부부와 중학생 아들이 살던 집이었고요. 이 모자가 살해당했고 남편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인데요. 가족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두 사람이 재혼을 했고 굉장히 또 늦은 나이에 재혼을 해서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 중학생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 시신은 둘 다 목과 가슴을 4차례 정도 찔렸고요. 둘 다 얼굴에 수십 개의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안방 베란다에 나란히 누워서 이불에 덮여서 발견이 됐었는데 부패가 심하게 좀 된 상태였다. 그리고 가장 특이한 밀가루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얼굴에 수십 개, 그러니까 일종의 오버킬이 났지만 네. 오버킬 자체가 치명적인 건 아니고 네. 고통을 줄고 분노라든가 감정이 드러나는 일종의 페이셜 오버킬 형태가 나타나면 이건 분명히 가족이다. 네. 아니면 가족과 관련된 어떤 범행이다. 이건 네.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륜이나 감정적인 치정 관련된 분노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제 성인 여성에게만 하고 아들에게까지 또 똑같이 할 이유는 없는데. 그렇죠. 아들한테는 똑같이. 이건 재혼 가족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런 관련성이 있겠구나라고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경찰들도 이거는. 근데 대신 치명상은 4개. 얼굴에 뭔가 고문을 하고 치명상은 나중에. 아마 순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분명히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다. 네. 거기다가 이불에 뚫뚫 말려 있었다. 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모자의 시신에 밀가루가 이렇게 얼굴 덮개 뿌려져 있었고 이불도 덮여져 있었다라고 또 발견 장소가 안방 베란다예요. 사실 여기가 공격 장소는 아니고 나란히 놓여있기 때문에 한번 옮긴 걸 텐데 그렇죠. 이런 행동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감정적 여운이 남는 어떤 행동들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밀가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밀가루라든가 제주도 사건 같은 건 식용유를 뿌리고 네. 그죠? 시신주의 아니면 시신에 네. 그러니까 이런 행위 자체가 무엇인가 자기 머릿속에는 증거를 없앤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거를 대치하는 어떤 행위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로 약간의 후회 네. 아니면 약간의 되돌리려는 감정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 갖고 밀가루를 뿌려서 하얗게 만든다거나 네. 식용유 뿌려 갖고 뭘 한다는 이런 행위가 나타나는 거는 다른 사례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인 거죠. 57살 남편 박 씨는 지금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라졌는데 가게도 안 오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뭐 범인이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것에 연루돼 있거나. 아버지가 범인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 정도라면 자살을 하겠죠. 어디 가서.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공격하고. 근데 다른 데 가기보다는 거기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주변에 시신이나 어떤 행위가 없었고 그냥 사라졌다고 하면 아 이거는 범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다른 어떤 의도를 통해서 납치됐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재산적인 걸 노리고 끌고 간 그 네. 상황이 아닐까? 왜냐하면 거기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네. 왜 굳이 음. 무리하게 시신을 이동시키느냐 아니면 시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이동시키면 더 이상하잖아요. 네.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동시키는 게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시신 상태에서 이동시켰을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공격했으면 이 57세 남편은 딴 데서 아예 먼저 유인해서 거기서 공격해서 제거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여기서 둘을 제거해야 돼. 이것도 설명될 수 있죠. 근데 만일에 그렇다면은 한 공간에 있던 3명을 동시에 공격한 게 아니라면은 이거 사실 좀 집요해 보이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거기서 이 집에서 감정이 폭발해서 공격한 게 아니라 그렇죠. 계획적이고 그거는, 집요하고 계획적인 막 거죠. 이런 악의가 느껴져서 감정이 연결이 되니까. 네. 마지막 한 명까지 죽여야겠다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그렇고 네. 그럼 범인이 혼자 제압하기 힘든 네.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장에 사실 이렇게 너무 끔찍하거나 감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금전 관련된 범죄도 같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약에 그냥 막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지 않고 이렇게 놨다고 하면은 강도도 가능하죠. 강도 살인도. 네. 근데 시신을 힘들여서 뭔가 처리를 했어요. 네. 이불을 하고 뭐 일반 강도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뭐 경찰은 사라진 남편 박 씨의 행방을 쫓으면서 지인들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박 씨의 지인들은 가족이 실종되던 날인 21일 저녁 박 씨가 강원도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말을 뒤로 한 채 실종된 박 씨. 그런데 경찰은 정말 박 씨를 강원도에서 찾았습니다. 모자의 시신이 발견되던 날 오후 4시경 횡성의 한 리조트 주차장에서 박 씨가 발견됐습니다. 그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렌터카 트렁크 안에 사망한 채 들어있었습니다. 몸 곳곳을 흉기로 찔린 박 씨. 그는 모자와 마찬가지로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일가족을 끔찍하게 살해한 것일까? 경찰은 아파트 CCTV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1일 오전 9시경에 모자가 외출합니다. 그리고 낮 12시에 젊은 남자가 모자의 집으로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요. 오후 2시에 모자가 귀가를 했고 오후 5시에 젊은 남성이 혼자서 밖으로 나오는 모습만 찍혀 있었어요. 젊은 남성이 집에서 나온 이후 누구도 드나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봤습니다. 남편 박 씨의 시신이 들어있던 렌터카도 그 남성의 이름으로 빌린 것이었습니다. 남성은 박 씨의 시신이 발견된 횡성의 리조트에 아내, 아이들과 함께 사건 전날부터 묵고 있었고 사건 당일 용인으로 왔다가 다시 리조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도심 공항터미널로 이동해 뉴질랜드 오클랜드행 항공권을 편도로 예약했고 다음날인 23일 오후 5시경 아내와 2살 7개월 된 딸들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출국했습니다. 가족을 무참히 살해하고는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해외로 나간 남성. 그는 사망한 박 씨 부부의 큰아들 김 씨였습니다. 그는 부부 중 어머니 이 씨의 친아들로 박 씨는 의붓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살해당한 중학생 아들은 김 씨의 이부 동생이었습니다. 김 씨의 뉴질랜드 출국을 확인한 경찰은 뉴질랜드 당국에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틀 뒤 김 씨는 뉴질랜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지른 살인 혐의가 아니라 다른 혐의로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그 김 씨가 몇 년 전에 뉴질랜드 생활을 할 때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집을 얻었는데
그 직기들을 다 팔고 한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한국 돈은 한 300만 원 정도 됐죠. 뉴질랜드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된 김 씨. 김 씨는 과거 뉴질랜드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갔다가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지내던 중 2008년경 현지에서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여성과 결혼해 영주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갈등을 겪으며 결혼 생활을 하다가 2010년 이혼을 했고 2014년 현재 아내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부부는 2015년 11월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다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그가 일가족 살인사건 직후 숙박비와 항공료로 700만 원을 썼고 인천공항 면세점에서는 명품 가방 가치가 선글라스 등 400만 원 상당의 쇼핑을 했습니다. 오클랜드 외곽에 뭐 중상급 정도 되는 방 5개짜리 뭐 그런 꽤 큰 집을 렌트했는데 렌트비 400만 원 정도를 바로 현금으로 결제를 했어요. 가방 보니까 뭐 현금이 가득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 돈은 어디에서 난 것일까? 만약 금전 목적의 범죄라면 온 가족을 이리 끔찍하게 살해할 필요는 무엇이었을까? 이부 동생이 형을 되게 좋아했었나 봐요. 주변에 형제랑도 많이 하고. 네, 당시 아파트 CCTV가 있었습니다. 뭐 들어간 시간 등을 봤을 때 미리 들어가 있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건 당일 재구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 모자가 들어오고 죽이고 자기는 나오고. 네, 뭐 이거는 뭐 CCTV 상으로는 들어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범인은 뭐 명확하죠. 앞서서 말씀 제가 잠깐 드린 대로 그렇다면 사실은 이건 순간적으로 욱해서라기보다는 굉장히 계획성을 가지고 그리고 감정도 그 긴 어떤 흐름으로 좀 갔다라는 그렇죠. 얘긴데. 네. 그리고 바로 출국하고. 네. 모든 계획이 다 돼 있는 거죠, 그거야. 예. 네. 돈을 또 갑자기 많이 쓰고 다닙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비 때문에 뭐 해서 뭐 자기 부모님 보험을 뭐 수령을 받기 위해서 죽이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것하고 돈이 막 쪼들려서 필요해서 부모와 가족들을 죽인 것하고 예를 들어서 막 돈이 갑자기 생겨서 막 돈을 쓰고 다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하고는 또 심리적으로 좀 다를 것 같아서요. 근데 현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돌아가신 분의 집에는. 네. 근데 그 돈을 쓴 것 같은데요. 음. 예, 아무래도. 그 부모와 가족을 죽이고 돈을 확 가져가지고 그걸 막 승청망청 쓰고 다닌다라는 게 사실 좀-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네.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아, 원래 내 것이었던 걸 네, 가져왔으니까 내 내가 좀 것인 막 거를 신나게 쓰겠다. 그래서 내 것인 걸 빼앗겼거나 내 네. 것인 거를 안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그래서 가족 살인은 그게 그런 심리가 크죠. 이게 돈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뭐 이부 동생 얘기는 뭐 사이도 좋았다. 동생이 막 주변에 형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뭐 부모 같은 경우에 뭐 이혼 재혼 가정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동생도 이렇게 굉장히 얼굴을 많이 찔러서 끔찍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부 동생이 형을 되게 좋아했나 보다. 근데 그건 주민들이 아는 거지 모르죠. 내부에선 또 네, 갈등이 내부 거는 있을 모르죠. 수도. 근데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좋아했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살려두면은 네. 자기 부모를 죽인 걸 봤잖아요. 네. 이거 당연히 살려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살려두지 않기 위해서 죽이는 방법치고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이 뭐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 아마도 이 상황에서 네. 실제로 어머니는 본인의 어머니잖아요. 네. 이 아이도 본인의 이 아버지는 다르지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제가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왜 이부 동생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고문까지 하면서 죽였을까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그 어머니한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럼 순서는 애 먼저 고문하고 죽이고 네. 어머니는 나중에 죽였을 것이다. 그럼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똑 동등한 분노가 가족 구성원에게 다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실제로는 동생은 좋아했을 수 있어요. 근데 동생을 편애하는 어머니가 미웠죠. 그래서 동생을 고문해서 어머니 보는 앞에서. 그래서 굳이 죽일 필요도 없고 네. 이렇게 고통을 줄 필요도 없는데 동생을 이렇게 하는 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뉴질랜드에 출국을 해서 거기서 또 발견이 됐고 체포됐다고 얘기했는데요.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 조약은 물론 형사사법 공조도 맺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 씨가 한국에 송환될 가능성이 충분했지만 또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김 씨 아내 정 씨를 공범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사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아내 정 씨가 김 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봤고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횡성의 리조트에 머물고 있었던 아내 정 씨 때문에 그녀가 사건 현장에는 없었지만 남편의 범행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범행 전 처자식과 함께 친척집이나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궁핍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 씨. 그는 2017년 초부터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살아왔고 아내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액의 돈을 가지고 나타난 남편에게 아무 질문 없이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떠난 아내 정 씨. 공항에서 명품 쇼핑을 같이 한 것은 물론 뉴질랜드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돈을 써댔습니다. 김 씨는 오클랜드에 있을 때 알고 지냈던 유사장에게 연락해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가족과 함께 오클랜드 북부 지역에 있는 호텔에 와 있으니 자신을 자동차 매장으로 데려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사장은 직원을 보내 김 씨를 매장으로 데려왔고 두 사람은 반갑다고 포옹도 나눴습니다. 그는 유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바로 2,700여만 원짜리 중고 벤츠를 현금으로 샀습니다. 김씨가 메고 있던 배낭 안에 한 10만 달러 정도 가까이 돼 보이는 현금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많은 현금 가지고 있냐 물으니까 자기가 뭐 강원도 펜션 지어가지고 몇 억 벌었다고 그러더라고. 경찰이 김 씨와 아내의 금융 내역을 조사한 결과 김 씨는 도주하기 전 어머니 이 씨의 은행 계좌 두 곳에서 1억 2천여만 원을 인출하고 약 7,800만 원 정도를 10만 뉴질랜드 달러로 환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뉴질랜드 출국과 거액의 돈. 아내 정 씨가 범행을 모를 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 정 씨가 자진해서 귀국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정 씨의 친정 가족들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부부가 뉴질랜드로 도주하고 약 일주일 뒤인 11월 1일 오전 6시 정 씨는 두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가족이 데려갔고 정 씨는 공항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남편은 붙잡혔는데 왜 거기에 있느냐는 가족의 질문에 절도죄로 잡혔는데 오해가 있다. 금방 풀려날 것이라고 하며 남편의 범행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귀국 시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과 동시에 정 씨를 신문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체포 이유를 말할 때 남편의 범행에 대해 처음 들었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뉴스를 전혀 보지 못했고 휴대전화도 가지고 있지 않아 시댁 식구들이 죽은 줄도 몰랐다며 친정 식구와의 통화도 뉴질랜드 주재 영사를 통했다고 했습니다. 범행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정 씨의 주장은 정말 사실일까? 경찰은 그녀가 감춘 진실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당시에 아들의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거액의 돈을 이제 가지고 나타나서 썼고 이런 것들인데 몰랐다. 이게 사실 그 전에 돈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갑자기 돈이 생겼고 그리고 들어왔다 갑자기 출국하고 이런 건 사실은 해외로 출국하는 거는 굉장히 큰 어떤 뭔가 계획하에 같이 부부가 상의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당시에도 네. 얘기 나왔을 때는 거짓말이다. 몰랐을 리가 있느냐. 네. 그냥 남편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을 것이라고 그때 분석도 대부분 그렇게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공핍하게 숙박업소를 전전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런 돈이 생길 리가 없지 않느냐. 네. 그럼 남편이 그런 걸 돈이 네. 갑자기 생겼으면 물어봐야 되는데 네. 그리고 바로 뉴질랜드 떠났다. 그럼 그걸 몰랐을 리가 있느냐. 그건 합리적 설명이 아니다. 자진해서 들어온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굳이?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자신이 들어왔다는 건 그때 이 남편이 체포가 됐죠. 네. 절도죄로. 다른 죄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묘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대로 있을 수는 없죠. 그러면 거기서 일종의 법정 투쟁을 하거나 네. 그래야 되는데 그러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아내 혼자. 거기 연고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모를 줄 알고 경찰이 모를 줄 알고 네. 자기는 사건에도 몰랐고 그냥 아이들은 친정에 맡기고 자기는 이 정도 선에서
되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남편은 한국으로 송환될 거고 내가 선제적으로 가서 분리를 시켜서 나는 무죄로 빠져나오자. 그렇죠. 그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네. 그 어머니 계좌에서 1억 2천만 원을 뺐습니다. 사실 계좌는 계좌번호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물론 가족이라고 빼주지 않습니다. 요새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거는 비번을 그러니까 아들 저기 작은 아들을 네. 그렇게 한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고문.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은 얘기하지 않지만은 네.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악랄하네요. 그렇죠. 예, 그랬을 네.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이 아내 정 씨는 계속 남편의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조사가 계속되자 말이 묘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는 아내 정 씨는 신문이 계속되자 말을 바꾸며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남편의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남편이 자주 하는 말이어서 사건이 나기 전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진짜로 죽일 줄은 몰랐어요. 아내 정 씨의 주장으로는 남편 김 씨가 어머니를 무척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의 할아버지는 굉장한 자산가로 돌아가시면서 100억 원대의 유산을 남겼는데 그게 다 김 씨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방해해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돈 때문에 정 씨의 아이들을 납치해 죽일 수 있다는 말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남편은 늘 어머니와 가족들을 죽일 거라고 이야기해왔고 아내인 자신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거액의 돈이 생겼을 때도 밀린 월급을 받은 거라고 말했기에 그걸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내 정 씨가 범행 상황을 알았다는 정황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그건 바로 김 씨와 아내 정 씨의 통화 녹음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와 동생을 살해한 뒤 아내 정 씨와 아이들이 묵고 있던 리조트 방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시 이들이 묵던 리조트는 통화 품질 향상을 위해 자동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두 사람의 대화도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아내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2마리 잡았고 이제 1마리 남았어. 아니, 옷이 더러워져가지고 갈아입을 옷이 좀 필요해. 자신의 가족을 말이라고 표현하는 김 씨. 이 내용은 아내에게 범행 진행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었지만 아내 정 씨는 남편의 농담이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남편 김 씨가 평소 자신에게 목 조르기 연습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부의 관계. 정 씨의 발언은 어디까지 사실인 것일까? 그런데 조사를 이어가던 중 그녀가 가지고 있던 태블릿 PC에서 무언가 발견됐습니다. 태블릿 PC에 찌르는 방법, 경동맥 깊이, 망치, 범죄인 인도 조약 뭐 이런 범행 관련된 해외 도피 관련된 검색 흔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내 정 씨는 태블릿 PC는 평소 남편이 사용하던 것이어서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네, 당시에 아내 정 씨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 들어봤습니다. 이 조사가 이어지자 아내 정 씨는 남편이 범행을 마치고 돌아온 10월 21일 오후 묵고 있던 리조트에서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라고 진술을 또 번복하는데요. 지금까지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은 남편이 자기가 혹시 체포되면 모르는 일로 해라 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을 했고요. 검찰에 송치될 때 정 씨가 이제 모여든 취재진들 앞에서 갑자기 뭔가 손에 있던 걸 펼칩니다. 쪽지였는데요. 자필 쪽지였습니다. 이 쪽지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저 돈 때문 아닙니다. 저는 제 딸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딸들을 납치하고 해야 한다는데 어느 부모가 화가 안 납니까? 죽이고 싶다지 죽이자 계획한 거 아닙니다. 저는 남편한테 3년 동안 속고 살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자필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 씨가 말이 계속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쪽지까지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3년간 속고 살았다는 내용은 이 남편이 내가 100억대를 원래 물려받은 되는데 어머니가 방해하고 있어서 안 주고 있고 심지어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죽인다는 내용까지 돈 관련된 것 때문에 얘기하고 다녔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 종합해서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이 내용을? 당시에 이제 이것저것 해다가 네. 분석을 하는데 그 여자 정 씨가 송치되는데 이걸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분석해 달라고 그때 이제 방송국에서 나왔대. 그때 저는 이제 그때 그 앵커한테 그런 얘기했죠.
이 사건의 주범은 정 씨군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내 정 씨. 예, 예. 네. 사실은 이 남편 김 씨는 그냥 실행자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조종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 씨가 계획을 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김 씨가 정 씨한테 보고를 한 거죠. 두 마리 잡고 화면에 나왔어. 내가 할 테니까 계속 보고를 하고 뭔가를 하는 네. 그런 관계여야지 설명이 된다. 그때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한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몰랐다. 앞에서부터 뭐 했다. 근데 사실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다 거짓말을 계속 바꿔나가잖아요. 네. 정 씨가. 제 딸들을 살리고 싶었다. 납치한다. 누가 납치를 해요? 실제로 이제 100억 뭐 얘기는 그게 왜 100억이 지 돈이에요. 할아버지면 당연히 어머니 돈이고 네. 어머니에서 다시 내려오는 이건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연히 할아버지 돈이 자기 돈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계속 세뇌를 시킨 건 정 씨였을 수 있다. 김 씨보다는. 네. 이 김 씨 얘는 좀 모자른 판단력이 미숙한 사람. 이런 행동들이 쉽게 보는 행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체포되고 이제 취재진들 앞에서 쪽지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 행동 그렇죠. 굉장히 특이한 행동이거든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아무도 그걸 그렇게 할지 몰랐어요. 두 가지가 느껴집니다. 자필이라는 건 자기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뭐 어떤 진정성의 의미를 좀 표현되길 바라는 거 있고 또 하나는 말로 구술로 안 하고 썼다는 것은 사실 토시 안 틀리고 같은 내용이 전달돼야 된다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네. 전혀 남편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네. 저 돈 때문 아닙니다. 제 딸 납치. 그리고 남편 딱 한 면에 나와요. 3년 저는 동안. 남편한테 속았다. 예, 이런 네. 형태예요. 억울합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라고 봤을 때 남편은 완전히 배제됐네. 네. 저저저만 있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저저저. 그렇죠. 제 말 들어주세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랬다고 하면 남편을 욕을 했겠죠. 그 얘기는 없으니까 네. 이 정 씨가 주범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뭐 목을 조르는 연습을 했었다 자기한테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남편이 평상시에 뭔가 위험한 사람이다 아니면 뭐 그 죽이려는 예행 연습을 나한테 한 거다라는 식으로 좀 표현하고 싶었던 표현하고 걸까요? 싶었다고 표현했겠지만은 네. 저는 그렇게 해석했죠. 정 씨가 김 씨를 이렇게 훈련을 훈련시켰다. 시켰구나라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거를 이 검색을 이렇게 해? 이거 이 범죄 인도제약 이런 것도 다 네. 정 씨가 했겠구나. 자기 피신이었까? 자기 태블릿 PC였으니까 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쨌든 이게 본인의 의지든 세뇌를 당했든 이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족을 말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이 사람으로 안 보려는 어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이라고 표현한 것을 정 씨가 또 네. 세뇌를 했구나. 그래서 적대시, 물적 적대시가 넘어섰구나. 사람으로는 그렇게 못 죽이죠. 네. 그냥 죽여야 되는 어떤 하찮은 걸로 이미 생각을 바꿔놨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누가 바꿔놨을까? 그럼 정 씨가 바꿔놨을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3달이 지났습니다. 2018년 1월 11일 드디어 범인 김 씨가 송환되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들어오자마자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된 김 씨 앞에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사례하면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내분과 같이 근무하셨다는 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아내분께 하시면서 어떤가요? 체포 당시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던 김 씨. 그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살인은 말다툼 중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에서 자해를 하려고 칼을 들고 왔는데 어머니가 모욕적인 말을 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부에 대해서는 자신이 마약을 운반해서 번 돈 3억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마약 운반책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체포 당시 35살 김성관이었습니다. 경찰은 김성관이 범행 전 태블릿 PC로 검색했던 내역을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김성관은 우발적 범행 주장을 철회하고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재혼해서 잃은 가족에게 정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돈도 주지 않고 저는 빚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더 이상 안 준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서운하게 했어요. 김 씨는 아내와 함께 약 8천만 원의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계속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며 변변한 직업 없이 생활해왔던 김 씨. 하지만 그는 지인들과 아내의 친정 식구들에게 자신은 부동산 거부였던 할아버지로부터 100억 원대의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리고 다녔습니다. 또 본인을 글로벌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다닌 김성관. 그는 지인에게 딸의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하거나 자녀의 유학을 앞두고 있던 부모에게는 유학 지원을 해주겠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어머니에게 지원받은 돈과 사기친 돈으로 생활하던 김성관은 2016년 8월 어머니가 경제적 지원을 끊자 매우 궁핍해졌습니다. 게다가 사기로 고소당할 위기까지 처한 김성관. 그는 어머니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어머니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며 칼을 간 김성관. 그는 범행을 계획했고 아내에게 흉기로 할까 목을 조를까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 정 씨는 수건에 약을 묻혀서 코를 막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관은 그런 건 영화에나 나온 것이라고 대답했고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부부는 범행 전 이런 대화까지 나눴지만 끝까지 공모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네, 당시에 둘이 이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우발적 그 범행을 주장하다가 이제 말을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한테 버림받았다, 어머니가 서운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계속 돈 문제 관련된 것도 한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가해자의 서사가 김성관이가 불행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이 작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어머니한테 벌을 받았고 어머니가 서운하게 했고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죽일 수도 있었겠지라고 하는 명시적인 건 없어도 김성관이에 대한 그런 동정 이런 것들이 이게 뭐 본인이 이게 뭐 그 뉴질랜드에서도 절도로 결국 체포가 됐고 거기서도 뭔가 좀 이슈가 계속 있었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사기 관련된 것들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봤을 때 김성관은 뭐 어떤 인물과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 봐야 될까요?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김성관이 네. 어떻게 보면 감형을 받았다고 해나? 남을 사실 등쳐먹고 부모를 등쳐먹고 이런 삶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부모 때문이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사기꾼도 동정을 받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안 됐는데. 재판에서요. 예. 아내 정 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차량에 시신을 싣고 온 저녁에서야 진짜 살인을 이뤄졌음을 직감했다. 남편이 독자적으로 범행에 알지 못했다라고 공모 부인했고요. 김성관 역시 지나가는 말로 아내에게 살인을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아내는 범행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게 맞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최후 변론에서도 김성관은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죄값은 달게 받겠지만 아내는 나와 공모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네. 반쪽짜리라고 하는 게 그것. 실제로 정 씨는 저는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거기에 대한 입증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냥 말 그대로 김성관이 얘기대로 간 거죠. 네. 김성관이 내가 죽였어. 아내는 몰라. 네. 근데 지속적으로 범행의 과정을 쭉 보면은 아니에요. 정 씨도 충분히 알았고 방법이나 이런 것도 공유를 했고 네. 이걸 공동 공모 정범이라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사법 체계에서의 공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네. 너무 피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물건을 뭐 구입을 네. 하거나 범행 도구를 네. 그러면은 주범으로 보지만 네. 실제로 살인은 강력한 의도가 있어야 돼. 네. 그 강력한 의도를 정립하는데 비중이 높은 사람이 주범이어야 돼야 되죠. 네. 실행한 것은 종범이어야 되죠. 우리는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해도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우리 진짜 돈 필요하지 않을까? 자기 어머님 왜 돈 안 주고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뭐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한 것은 포함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우리는 그런 법체계가 동기법 체계가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계속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성관이 결국은 자기의 부모를 네. 뭐 마리로 표현해 그렇게 된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책임은 분명히 정 씨가 있다고 하면 어디까지 그 동기법 체계로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네. 직접 칼로 이렇게 찌를까 저럴까 이건 공모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렇게 가도록 정 씨는 유도했거나 만들었다고 하면 정 씨도 책임은
분명히 더 크죠. 재판에서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성관에게 무기징역, 아내 정 씨에게 공모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성관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재혼한 뒤 이부 동생을 낳아 자신이 버려졌다는 보상 심리가 작용해서 자기 위주의 사고 양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인격 형성 과정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유지했고요. 김성관 상고 포기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아내 정 씨는 억울하다며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8년형 확정됐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게 무슨 책임을 진다는 거죠? 자기 부모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자기 또 이부 동생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무슨 책임을 진다는 거죠? 판결문이 뭐 이따위예요? 예, 보상 심리가 자극될 수 있죠. 네. 그런데 모든 이 그 재혼 가정의 아이들이 이러지 않아요. 이게 네. 보상 심리가 작동해서 자기 위주의 사고 형성을 갖게 됐어요. 그것과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격 형성 과정에 참작할 부분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가 나쁜 놈이 된 게 네. 부모 탓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네. 예, 지금 이 판사의 얘기는. 심지어 뭐 학대도 안 했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네. 아니 잘 먹게 잘 살게 해줬는데 네. 그리고 돈도 계속 갚아줬는데 네. 자기 어머니가 그리고 일정 수준이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부모의 잘못이 뭐가 있어요? 이거는 이 판사의 전 의식 구조 자체가 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격 형성이 참작할 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건 대단히 판사들의 이건 나쁜 사고 방식입니다. 그들만의 어떤 스토리텔링이 그렇죠. 있나 보네요. 왜냐하면 얘를 보기성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런 네. 스토리텔링이 된 거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한 거는 말 그대로 잡혔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이 무슨 이따위의 판결을 해요. 이게 말도 안 되죠. 핵심은 네. 우리나라의 그 수사기관들이 수사관이라든지 검사들이 네. 정확한 동기에 대한 부분은 책임. 결국은 이 정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8년 확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내년 후년에 나올 거예요? 지금 18년에 수감됐으니까 올해가 수감 5년째입니다. 아마 또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가석방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입증이 어려운 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사실 뭐 동기라는 부분이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이제 수치화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게 완전히 배제된 또 재판은 또 이런 결과가 생기네요. 그럼요. 사건 자체가 중대하잖아요. 네. 이게 1년에 한두 건 생기니까 이런 사건이 신중히 수사하고 신중히 재판을 했어야죠. 피해자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크라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